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입니다. 올해 2023년도 새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저희 풍물레이다 1월달 첫 주제는 저희 코인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지난해 연말에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 재단 코인이 상폐가 되면서 상당히 큰 풍파가 한번 일었었죠. 그러면서 과연 이 위믹스를 상폐시킨 거래소들의 저희가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그런 취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날부터 가장 저희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티드 신용평가회사의 김영석 대표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코인원의 거래량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영원에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한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거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제로. 네버. 아예. 네버. 예.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코인들이 수백 종에 달한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단순히 거래량이 0원인 케이스만 해도 그렇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거래량 미달인 케이스는 더욱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번에 위믹스 사태에 있어서도 거래소들이 입을 모아서 상장 폐지 혹은 상장 등의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위믹스는 정말 우량 코인이었어요. 근데 유통량이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 닥사 그리고 위믹스 퇴출에 앞장섰던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오로지 유통량만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특정 코인을 상장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코인에 씌워질 프레임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많은 조항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유통량을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거래량이 낮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정말 극히 일부지만 지금 위믹스 퇴출에 앞장섰던 거래소들 과연 떳떳한가?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그 풍물레이다에서는 위믹스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위믹스를 퇴출시킨 거래소들은 과연 얼만큼 잘하고 있나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래량이 아예 제로일 경우 이런 코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죠? 정말 간단합니다. 딱 하나, 시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매도 1호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코인은 잘라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 돈 1,000원만 들여가지고 혹은 최소 구매 금액만 들여서 샀다 하면은 바로 상승률이 50%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어떤 인덱스를 많이 보냐?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지? 오늘의 1등 코인은 뭘까라는 걸 인터페이스 상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단순히 50%가 상승했네. 아, 오늘은 이게 경주마인가 보다. 얘가 다크호스인가 보다 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특정 거래소에 특정 코인이 단돈 100만 원 가지고 67% 상승을 했는데 이게 불과 1시간 만에 거래량이 8배 이상이 뛰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는 시세 조작의 위험성이 탐지가 됐어야 했다. 결국 거래량이 없다 보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가능해서 올바른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MM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 작전 참모라는 게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이 작전 참모가 딱 봤을 때 이게 거래량이 제로이고 이제까지 매수세가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가 쉽게 가격을 띄워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매수세가 따라올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코인원 방송이 나갔는데 예. 코인원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개선된 점들이 눈에 보이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 전혀 뭐 개선되는 부분들은 없고. 그 이후에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악화되지는 않았어도 네. 방송 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허공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 코인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코빗 또 거래소에 관련돼서 똑같은 유사한 현상들이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코인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하고 지금에야 일단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그리고 네. 들어가 있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로가 나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코인원이나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굳이 네. 업비트와 빗썸이 있는데 여기에 예치를 하고 거래를 할 이유가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상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코인들이 거래량 제로를 기록한다라는 네. 거죠. 이 거래량 제로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코인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런 네. 각종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번에 코빗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가 코빗도 이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기준이 가만 살펴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은 이게 문제일까 싶다가도 네. 그러면서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네. 다른 코인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네, 이거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룰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 예, 옷을 걸면 옷걸이 같은 그런 기준들이 들쭉날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참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남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들보는 보지 남의 눈에 겨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더더욱 못 본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 정말 그 남들의 가오에 대해서는 참 가혹할 정도로 상장 폐지를 시키고 12만 명, 10만 명이 넘는 소액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심한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네. 죄 없는 자만이 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죄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돌이 아니라 거의 바위를 갖다가 던지고 있었더라는 대못을 거죠. 쳤네요. 거의.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급등락 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코빗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의 종목 지정의 기준인데요. 네. 코인 마켓캡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어떤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라든지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의 시세 그리고 상장, 거래 현황 등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코인 마켓캡에 등재가 되어 있는 코인인데 코빗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코인 마켓캡 상으로 시세가 50% 이상 등락을 경험을 할 경우에 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네.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겁니다. 네. 코인 마켓캡 상에서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네. 글로벌 시세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코빗에서만 혹은 대한민국 시장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세가 같이 올라간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시세가 반영된 게 코빗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50%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유의 종목이에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라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세가 같이 오르는데 왜? 네. 업계에서는 좀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상승하는 코인 전체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코빗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어령 비어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 자기네들이 좀 안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자기 좀 유리하게 유의종목 범위가 지정돼 있다. 그렇게 사실 이게 네. 유리하려고 만든 거냐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오히려 이게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의아하다. 네. 그냥 한마디로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글로벌 시세가 함께 상승해도 급등하면 유의 종목이 되고 코비드에서만 상승하는 종목은 뭐 어떻게 지나간다는 뜻인지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제 기준으로요. 네. 코인원에서 1등이 송버드라는 네. 코인이었고 네. 2등이 로켓풀이라는 네. 코인이었습니다. 송버드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되었다. 그래서 네. 어제 제가 클릭을 해봤을 때 저기 단기 가격 변동성이 높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 자산입니다. 네. 저희 분봉 차트인가요? 일봉 차트인가요? 제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예. 차트로. 그럼 네. 저게 어떤 호재가 있거나라고 네. 한다면 차라리 코빗에서 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네. 어떤 보조 지표를 제공을 해주는 건 말이 되는데 네. 단순히 코인마켓캡 상으로 50% 이상 상승했다고 저렇게 뭐 주의해라라고 한다면 사실 무서워서 호재를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거래소가 얘기를 안 해도 급등을 했으면 다들 투자자들이 유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인데. 예. 뭐 올랐다고 무조건 유의 종목이고 떨어졌다고 유의 종목이면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유의 계속 수평하게 그냥 아예 옆으로만 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너무 좀 그 투자 유의 종목 풀이 상당히 뭐가 원칙이 단순하네요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2등을 했었던 로켓풀 코인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틀 간격으로 해서 네. 간격이 아니라 이틀 사이에 저기 보시면 네. 저거를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피뢰침이라고 합니다. 네. 마치 피뢰침 같이 생겼죠. 네. 25,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가 2일까지 1월 2일까지 25,000원이었는데 1월 3일에 네. 제 옆에 보시면 가격 보이십니까? 네. 저게 99,200원이 아니라 992,200원입니다. 99만 2천 원이에요? 25,000원짜리 원이라는 하던 얘기네. 게 거의 100만 원까지 다음 날에 피뢰침을 빵 하고 쐈어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유의 종목 지정이 있었어야죠. 네. 그야말로 새 아침해가 뜨듯이 번쩍 떴네요. 그냥. 예, 저 단순히 50%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계산해봐도 대략 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40배가 뛰었던 대신 이제 최근 보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가면서 40분의 1 토막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 날에 네. 3일 날 저렇게 피뢰침을 한번 쏘고요. 그 네. 다음 날에는 다시 약 28,000원, 뭐 35,0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계속 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유의 종목 지정이나 해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40배가 뛰고 그 다음날 또 4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참 로켓풀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이틀 상간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99만 2천 원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저거 언제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위믹스 퇴출에 있어서도 코빗이 큰 역할을 했었죠. 예. 뭐 코빗 내에서 닥사가 없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없을 텐데 네. 뭐 이렇게 상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일단은 지금 뭐 상표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닥사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인원이랑 코빗 네. 이 둘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를 할 것이냐라는 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걱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마땅히 대안을 제시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특검법이 시행이 되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점들이 거래소 내에서는 왕왕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마음 아프거나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닥사에서 코빗이 어떤 분과를 맡고 있죠, 지금? 일단 지금 닥사 같은 경우에도 각 거래소들이 어피트를 의장 역할로 해서 그 밑에 모든 거래소들이 분과를 하나씩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분과를 또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준법 감시라든지 네. 이런 분과를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준법 감시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판별을 했어야 했었죠. 네. 또 최근에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그 돌아가시면서 창업주 그 김정주 씨의 그 계정이 예. 해킹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세간에 좀 알려지게 됐죠, 이게? 일단은 이 돌아가신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코빗의 계정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계정에 약 85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예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정말 어이없는 방법으로 네. 이 해킹 집단들이 유심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해킹해서 그 계정 안에 있던 85억 원어치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외부로 빼돌린 네. 사건입니다. 네. 결국엔 잡혔어요. 네. 잡히고 코빗은 우리의 시스템으로 이 해킹범들을 잡아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걸 또 몇몇 매체에서는 코빗이 이 해킹범들을 잡아냈다. 85억 상당의 해킹범을 잡아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85억이 네. 들어있는 계정을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네. 계정이 네. 해킹을 당했다는 네.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BN TV에서도 관련된 취재를 해본 결과 예. 그야말로 그 금빵 주인이 예. 직원에게 금빵 키를 다 맡기고 예. 운영을 했는데 금빵에서 85억 원이 털렸단 말이에요. 예. 그 금은방에 있는 금은들은 다 온간데 80억 원어치 금괴들은 다 오간데 없고 예. 범인만 잡았다고 해서 직원이 제 스스로 셀프 표창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 그렇다면 이게 뭐가 상당히 그 본인들의 가오를 상당히 묘하게 교묘하게 지금 이분을 덮었는데 어쨌든 그 80억 원이 회수가 전혀 안 됐죠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마치 본인들이 잡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좀 그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뿌듯할 문제가 아니라 네. 애초에 85억 원 가량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상존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돌아가신 분의 계정이 네. 거래를 일으켰는데 이걸 탐지해내지 못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코빗과 관련이 있는 넥슨의 돌아가신 김정주 회장의 계정인 겁니다. 네. 이게 거래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내부에서 모니터링을 안 했을까요? 네. 거래소에서 한 사람 계정에 85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 이러면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렇죠. 거의 VIP 관리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미리 보호 조치를 했다라든지 네. 이런 조치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와서 직접 핸드폰이나 컴퓨터 열고 거래를 해서 출금 신청까지 하고 뭐 2단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여기까지 다 했어야 됐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막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사후에 우리가 잡았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이게. 자 일단 그 흐모 좀 가라앉히시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빗이 가뜩이나 그거 거래되는 코인이 없어 하루 1일 거래 금액이 예. 총액을 봐도 상당히 미미한데 예. 하루에 80억 원이 빠져나갈 정도면 거기 거래량 대비 거래 금액 대비 상당히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예. 더더욱 이걸 감지를 못했다. 이건 아예 내부 시스템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존폐 위험 어떻게 코빗의 그 위험이 어느 정도 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5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하루에 거래 수수료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85억 원 해킹범을 잡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85억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지금 아무리 이 계정의 주인이 돌아가신 분이나 하더라도 코빗에는 이 85억 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코빗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니 돌아가신 분의 계정까지 해킹해가지고 85억이 빠져나갔는데 다른 계정은 안전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반 다른 거래소에서 이 해킹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출금 러시 상황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코빗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일단 MBNTV가 취재를 한 결과로 코빗 측에서는 매우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네. 85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뱅크런이 일어날 정도의 네. 현금 유동성이 없는 거래소는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당당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방 주인이 네. 맡겼어요, 직원한테. 네. 직원이 잡았지 않느냐, 잡아냈다. 네. 85억을 뭐 금이나 은을 회수를 하진 못했지만 그거 없다고 우리 금은방이 망할 거래소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 말로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죠. 거래소 개인 계정의 그 주인이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경우 사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MBNTV가 질문을 했었죠. 네. 질문을 했을 때 일단은 이 김정주 네. 창업주의 계정이 왜 보호 조치가 안 되고 있었던 거냐,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었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평소에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유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어떤 뭐 거래를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계정을 잠가놓지는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계정의 주인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김정주 창업주의 계정인 겁니다. 네. 돌아가신 다음에는 분명히 이 계정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해놓고요. 네. 일반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이 계좌의 주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일단 보호 조치를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이 사망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 증권사가 진구를 했을 때 그때 이 계정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네. 그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사실 좀 석연찮은 대답이었던 겁니다.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예. 김 대표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빗은 이 닥사 공동거래소 협의체에서 준법 감시를 맡고 있는데 예. 본인 거래소의 준법 감시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닥사 원만히 운영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닥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네. 뭐 거래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실무자들이 또 네.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닥사 내에서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했던 각종 의견들이 사실은 정면으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이드라인의 부재라든지요. 네. 아니면은 특히 최근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이 지금 1달러가 무너진 지금 웨이브의 코인의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라고 네. 하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웨이브에서 아니다. 네. 우리 스테이블이랑 연동된 코인이 아닌데 네. 왜 이걸 유의 종목 지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닥사가 그래? 그럼 우리 조금만 연장을 해볼까? 하고 연장을 해줬다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초에 상장할 때부터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모르고 상장을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말이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그러면은 닥사는 도대체 뭘까? 네. 저는 정말 처음에 닥사 출범했을 때 G20 정도의 예. 어떤 체계적인 네.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네. 그런 조직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닥사 출범 관련해서 앵커님이랑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코인 시장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배신감이 드는 건 다시 구석기 시대로 간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예, 저희 풍물레이더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